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4강 심리치료의 구조와 유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제4강인데요.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제1강은 저희가 심리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 정신역동 이론의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복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2강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프로이드의 이론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무의식의 주제에 대해서, 특히 그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좀 더 무의식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감정은 발달 단계마다 전환이 되는데, 제3강에서는 그러한 발달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어떠한 핵심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강까지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상담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상담을 어떠한 틀 안에서 유지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상담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틀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적인 틀이 있고 여러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배움을 통하여서 상담에도 종류가 있고 또 시간별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어떠한 흐름의 변경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리치료라는 것들이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틀에 따라서 심리치료가 어떤 식으로 유형화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리치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조라는 용어, 보통 영어로 이제 스트럭처라고 쓰게 되죠. 저는 이 표현을 주로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리치료의 구조란 말과 심리치료의 외적 조건이라는 말, 또 틀이라는 말,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 외적 조건이 틀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치료비,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저희가 강의할 때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외적 조건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심리치료의 이 구조라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할까요? 먼저 이 첫 번째 심리치료의 구조는 심리치료의 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틀입니다. 이 치료적 거리라는 말은 타라초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쓴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용어이죠. therapeutic dis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거리라는 말들을 흔히 쓰죠. 어떤 사람과는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리적 거리가 멉니다. 그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라는 표현은 어떤 기준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같은 표현을 어쩔 때는 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거리라는 의미에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누구와 심리적 거리가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는 심리적 거리가 가깝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은 사람과의 실제적인 거리도 가깝습니다. 즉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하는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멀면은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거리도 좀 떨어져 있죠.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서 대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접근을 받을 때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 만약 가깝게,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 위치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면은 이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안정해지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으려고 하죠. 그것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은 불안해지고 또 자기를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밀쳐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거리를 만드는데, 그 거리를 만드는 거는 외형적으로 물론 이야기할 때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들지만은 어떤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수락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에게 표정을 지을 때 밝고 생기 있는 표정을 지느냐, 무뚝뚝하고 별로 이렇게 변화 없는 표정을 지느냐, 이런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개인의 심리적 거리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거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단순히 면담할 때 서로 가까이 앉아 있느냐 멀리 앉아 있느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에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거리를 단순히 표정이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담 시간, 그리고 상담 장소, 그리고 치료비를 통해서도 치료적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늘 필요하듯이 결국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적정한 수준의 거리가 필요한데, 그 거리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외적 조건, 심리치료 구조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치료적 거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치료 관계가 안정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잘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치료 틀이 그만큼 안정이 되겠죠. 누구와 우리가 짧게 대화할 때는 틀이 안정적이지 않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다시 안 볼 사람인데 하면서 또 불안정한 어떤 치료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나 또 심리적 불안정을 유발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볼 사람이라면 적당한 수준에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안정시키는 것은 한두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심리치료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귀중한 내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각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료의 기간을 충분히 생각한다면은 이 틀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안정을 위해서도 시간, 장소, 치료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안정이라는 것이 그 내담자 자신에게도 그렇고 치료자 자신에게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개의 내담자는 불안정해서 상담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치료 자체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안정적인 단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이 안정적인 교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내담자에게만 요청해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외적 조건, 시간, 장소, 치료비를 통화해서 그 상담이 더 오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내담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충분히 더 오래 상담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자에게도 치료의 틀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외적 조건이 중요합니다. 치료자 자신도 인격적으로 볼 때는 항상 안정적이지는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제 나중에 한다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와 그때의 심리적인 상태가 훨씬 지금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잘 안정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인간의 유형과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상담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신은 여러모로 여전히 결함이 많고요. 여전히 자기의 심리적인 불안정성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상담사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상담을 못할까요? 계속 우리가 안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럴 때에도 바로 이 외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내담자만이 불안정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에게도 중요합니다. 가령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집에서 고민이 많아요. 가정적인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상담에 왔을 때 만약 그러한 부분이 다 드러난다면은 오히려 치료자인 나를 통해서 상담이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담자한테 보여주는 측면은 상당히 그 부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드러낸다면은 상담의 그 안정성을 많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측면 중에서 치료적인 측면만 드러내고 비치료적인 부분을 숨기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표정과 그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간, 장소, 치료비의 틀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본인이 이제 치료자인 나도 불안정하고 내담자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데 막상 치료자 자신도 지금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오히려 그 본인 자신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내담자를 돕기는커녕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적절하게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맥락에서 정리가 되는 게 좋지. 만약 그런 것들을 또 내담자에게 맞추어서 괜히 시간을 늘렸다간 오히려 내담자한테 적정한 시간에서 끝낸 것만도 못하는 그런 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 면으로 있어서 이 외적 조건은 내담자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치료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찰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틀이 있을 때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측정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키가 크다 또는 작다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측정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키로 얘기하면은 센티미터로 이렇게 재서 누구는 몇 센치고 누구는 몇 센티미터니까 작다 크다 이런 비교를 하겠죠. 틀이 있을 때 그리고 측정의 기준이 있을 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비교도 있죠. 나는 누구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누구보다 못생겼다.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도 상대적인데 그 측정 도구는 훨씬 객관적이지 않고 상당히 막연한 기준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도 이 측정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상담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서 이 사람이 도달하는지 못 미치는지 또는 과하게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이런 외적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간, 장소, 치료비라는 이런 상담의 틀 그리고 상담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의 여러 가지 틀을 통해서 내담자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격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치료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깨닫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통찰의 수단이 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항상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또 덜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또 유독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치료비의 틀에서 덜 잘 못 지켜지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 이유 중에 내담자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담자의 성격적인 이유가 있고 주변의 상황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러한 이유들과 자신의 상황들을 자꾸 연결시켜 보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 조건을 통해서도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담의 틀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경험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대화의 장면을 상상하십니까? 영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당히 드라마틱한 관계를 상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리치료도 그러한 어떤 환상,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심리치료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들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그 자기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항상 현실의 관계는 모종의 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치료의 이 구조는 그저 그냥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심리치료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능한 한 그 연륜이 담겨 있는, 역사가 담겨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입니다. 누구나 다 상담의 현장처럼 사람을 만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치료자 자신도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 그 심리치료 현장에서처럼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안과 밖이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상담의 틀은 상당히 특이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물론 거기는 이중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다른 것과 다르다. 만남의 특성과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는 밖에서와 동일하다. 이러한 또 이중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어떠한 행동이든 이 안에서 충분히 재현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그 반복 강박이라는 말에서도 설명을 했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특성 자체가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담 현장은 다른 상담 외의 현장과는 확실히 외적 조건이 좀 특이하고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그 동일한 심리 역동, 동일한 핵심 감정이 상담 현장 안에서도 반복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관계죠. 분명히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는 그러한 관계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치료자는 단순히 친구는 아닙니다. 분명히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새로운 그 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는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나를 잘 돌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것 외에도 나를 침해하고 나를 제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대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자기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치료자를 그런 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상담은 이러한 그 거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곡된 시각으로 치료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관계 경험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들을 파악하게 하고요. 보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관찰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비디오를 찍어서 다시 관찰하면서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경험이 이 심리치료 현장에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요. 내용을 빨리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시간입니다. 심리치료를 할 때 저희가 시간 약속을 할 수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상담을 이제 매주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이러한 식으로 시간 약속을 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시간적인 구조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적혀 있는 대로 나와 있지만 주기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담은 비교적 주기를 지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주 1회. 자주 하는 경우에는 주 2회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분석 상담의 정신분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4, 5회 하는 그런 아주 올소독스한 정통적인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의 그 상담 현실 여건상 주 1, 2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 번째는 둘 수 있죠.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한 번에 보느냐. 한 회 시간입니다. 한 회 시간. 보통 한 회라는 거를 영어로 세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션당 시간 이런 표현도 쓰죠. 보통 1시간입니다. 근데 1시간을 집중할 수 없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여건상 그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시간을 채우지 않고 상담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이라든지 45분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볼 때 1시간씩 하면은 계속 연이어서 한다고 가정할 때 1시에 상담하고 2시에 상담하고 3시에 상담하고 4시에 상담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자한테는 이 시간을 지켜서 상담을 한다는 것도 영향 버거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1시간에는 대개는 한 10분 정도의 중간 휴식 시간 또는 마지막에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경우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60분 내내 상담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채울 수는 대부분 없는 편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쉴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떤 사정이 생겨서 치료 시간을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변경할 수 있다가 있겠고 없다가 있겠죠. 치료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치료 유형이라는 표현은 뒤이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심리치료의 구조와 유형인데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지지치료랑 통찰치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통찰치료가 여러 면에서 치료의 구조를 엄격히 지키는 치료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지치료는 이 치료의 구조를 유연하게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많은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치료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 치료적으로서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주 하는 게 좋고요.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 후에 만났다가 3주 후에 만났다가 이렇게 시간의 주기성이 없으면은 상담의 그 깊이가 떨어지죠. 그리고 한 회 시간도 어느 날은 30분 했다가 어느 날은 1시간 반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정성이 없습니다. 내담자가 아주 시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 시간들을 연장하게 되는 예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상담 시간이 변경된다는 것은 치료의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시간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한 해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것은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 집중하고 애쓴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를 똑같이 시간을 할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지, 무슨 다른 사정이 조금 생겨가지고 변경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 즉 거기에 대한 중요도를 본인이 높이 세워놓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치료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치료 시간에 늘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치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의 중요도가 제일 높아야 되고요. 가장 높은 경우는 치료를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치료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어떤 책에서 보면요, 치료자는 외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내담자에 만나는 시간을 위하여서 자기의 대인관계, 자기의 취미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치료에 집중한다는 뜻이 되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가 더욱더 발전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치료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집중한다는 열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든 변경을 전혀 안 하기는 안 하죠. 하지만은 변경 가능성을 아주 적게 만드는 경우가 보다 통찰 치료에 가깝습니다. 완고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애쓰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변경하는 것들은 그 전 시간에 다음 시간의 사정들을 미리 알아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만나는 그 사이에 변경하는 일들은 아주 부득이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만약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시간 변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애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잘 받아주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치료자가 일관적이다. 어떠한 치료자도요, 일관성이 있는 치료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예수님 같은 그러한 치료자는 없어요. 늘 한결같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잘 지속할 수 있는 치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치료자는 언제나 비슷한 그 자기의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특성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성품으로 일관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틀을 통하여서 그 구조를 통하여서 치료자가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의 개인적인 덕목이 약해도 본인이 시간에 대한 이 구조만 잘 지켜낸다면은 개인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자의 일관성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의존 욕구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틀이라고 했는데 전 페이지에서 제가 예를 든 것과 동일합니다. 내담자가 의존 욕구가 있으면요 시간을 더 느리기를 원해요.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요. 주기성이나 한 회 시간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를 원하고 변경도 자주 해서 보다 많이, 보다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주기적인 틀을 잘 유지해서 상담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아주 시급한 문제처럼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중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기를 원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치료자가 볼 때 물론 개인적으로 시급하고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상담을 중간에 한 번 더 하거나 시간을 그렇게 어기거나 변경하면서까지 이루어질 일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개 치료자가 몇 가지 방식들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간에 전혀 못 연락하게 하는 그러한 틀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연락은 하되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받고 본인이 연락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치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놓되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응하지는 않고 적정한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견뎌내도록 그냥 두고 다음 상담 시간에 와서 같이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다 시간이라는 심리 치료의 틀을 잘 유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다음 자기 통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시간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시간을 늘 잘 지키다가 어느 날 시간에서 늦게 왔다고 칩시다. 그것은 늦게 오는 기준, 즉 시간이라는 구조의 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평소와 어떤지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의 시간적인 틀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시간을 잘 지켰느냐, 그리고 늦었느냐, 또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일찍 오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담자의 감정 상태, 내담자의 어떤 표현, 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산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치료자는 시간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못 지켜요. 근데 배운 바는 있어가지고 시간을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시간 안 지키다가 어느 날 내담자가 시간을 잘 지키던 내담자가 한 5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시간 안 지키는 경험이 나왔네 해가지고 내담자한테 오늘 5분 늦었습니다. 왜 늦으셨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담자가 5분 늦은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살펴볼 수 있는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내담자 자신한테 어떤 마음을 먼저 두겠습니까? 아니 치료자는 맨날 시간을 어기면서 내가 한 번 시간을 지금 지키지 못했기로서니 그걸 문제 삼는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더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구조를 위해서는 그 내담자가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자가 무엇보다도 본인이 더 먼저 솔선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러한 시간적인 틀을 잘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치료자라면은 통찰 치료적인 엄격한 그 구조를 가진 치료 형태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들여서 심리치료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안에서 오전 오후 계속 내담자가 그 환자가 와가지고 진료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약치를 실시한다고 해도 내담자의 시간을 딱 맞춰서 내보내고 다음 사람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을 합시다라고 시간을 딱 틀을 지켜놓는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특성 때문에 그 심리치료 중에 통찰적인 맥락들을 많이 그 내담자한테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본인이 이 심리치료에서 어떤 역량이 있든 간에 본인이 그 시간적인 틀에 내가 잘 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의 두 번째 이 구조로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보통 이제 방에서 하죠. 그 개방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면은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단된 방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상담하기 때문에 크지 않은 방이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모로 그 밖에서 들려오는 잡음에서 어느 정도 잘 차단된 방일수록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여러 가지 너무 장식들이 많아서 시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고 차분한 장소. 그리고 조명도 너무 밝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늑한 정도의 조명. 온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그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방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상담할 때 지장을 줍니다. 즉, 그 상담의 장소는 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여타의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흐트러 놓지 않고 상담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의 배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좌석 배치에 대한 예를 3개를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치료자가 앉는 위치랑 내담자가 앉는 위치가 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치료자라고 칩시다. 치료자의 위치에 따라서 내담자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위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생각되는 그 위치입니다. 책상을 앞에 두고 테이블을 앞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앉는 식이죠. 가장 무난한 형태의 그 좌석 배치입니다.
장소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까이 앉느냐, 멀리 앉느냐에 따라서 공간적인 거리감을 차이를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블도 큰 테이블을 쓰느냐, 작은 티 테이블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서로의 그 거리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감을 좁히거나 넓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선의 변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자 좌석의 그 위치 변경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내담자의 원래 자리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거리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보다 좀 가깝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시선에 있어서 이렇게 맞추면은 앞서 있는 그림보다는 훨씬 더 거리감이 가깝게 두는 그런 특성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시선을 조금 더 이러한 의자 배치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시선을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는 앞을 보고 내담자도 앞을 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제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시선은 그 앞선 그림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담자가 치료자를 보지 않고 옆을 보면서 충분히 치료자의 시선을 피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그 변경할 수 있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옆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그 앉는 자체가 그 옆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특성을 굳이 하지 않는 한은 가능한 한 앞을 보게 미리 얘기를 해서 시선적인 거리를 좀 더 띄워놓고 보다 이제 가까이서 경청하는 그런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게 그 의자를 뒤로 하고 앉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뒤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는 이제 벽을 보는 겁니다. 벽. 그러니까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카우치라는 그 소파 비슷한 것에 내담자를 눕히죠. 그리고 당연히 누워 있으니까 내담자는 이제 천정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자는 대개 이제 머리맡에 그 내담자의 시선이 있지 않은 뒤쪽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를 보지만은 내담자는 치료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과 흡사하게 되죠. 내담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료자는 내담자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우치에 눕혀서 하는 치료 형태에 비해서는 이 치료 형태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누워 있을 때는 여러 면으로 신체 전면을 지켜보면서 치료자가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의자를 돌려서 놨을 때는 치료자 자신도 내담자를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죠. 어쨌건 이 부분은 훨씬 더 거리를 멀리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눕히거나 아니면 치료자의 시선이 내담자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위치, 다른 위치에서 내담자를 충분히 관찰하되 내담자는 치료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위치로 두는 게 좋겠죠. 어떻게 내담자랑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담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불편해할 겁니다. 근데 내담자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기를 원할 때는 오히려 시선이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렇게 자리 배치가 시선을 마주치지 않게 하면은 오히려 내담자 스스로는 더 이야기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의자를 돌려놓지 않고서도 첫 번째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내담자가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시선을 맞추지 않고 얘기를 할 때는
잘 약간 돌려서 다른 쪽에 시선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이 그림의 그 형태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심리치료의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급료를 받지 않는, 대가를 받지 않는 상담, 이러한 개념들을 쉽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도 어떻게 대가를 받으면서 상담을 할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제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상담의 일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치료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해서 또 보수를 굳이 요구하지 않은 채로 상담에 물론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담이 모든 상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제 상담에 있어서는 치료 대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 대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세요? 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많이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위해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상으로 해결을 하죠. 마음의 상처가 물론 있지만은 그 금전적인 문제로 대가를 계산하고 지불하는 것이 가장 깨끗합니다. 상담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상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치료자에 대해서 괜한 부담을 또 괜한 은덕을 입은 양 취급하지 않게 되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것이 내담자한테도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상담이 경험되면은 치료자한테 괜한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갚아야 되는데라는 심지어는 죄책감을 유발하기까지 만듭니다. 또 치료자한테도 그렇습니다. 여러 상담을 할 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내담자를 돕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내담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쉽게 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시간을 어긴다든지 뭔가 치료적인 틀에 대해서 좀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겨도 내담자가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치료비를 주고받는 것은 그 상담의 틀을 다른 식으로 저해하거나 또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좋습니다. 둘째, 치료비가 필요한 이유는 치료비는 또 다른 의사 표현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치료비 자체가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치료비를 계약을 하고 서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봉투에다가 20,000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치료자가 이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20,000원을 주셨네요. 라고 할 때 선생님 괜찮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제가 10,000원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관계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특성들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치료비는 또 다른 의사 표현입니다.
때로는 치료비를 까먹습니다. 오늘 제가 깜빡하고 치료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깜빡했을까요? 이것은 또 다른 의사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치료비를 중요시하거나 등한히하거나 치료비의 금액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치료비를 의미 없이 생각하거나 또 무료 치료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생각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다른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치료적 거리 유지로서도 중요한 도구라고 써 있는데요. 내담자가 매우 힘든 내담자가 있습니다. 시간 틀도 많이 어기고 구조적인 틀 자체를 많이 흔들어 놓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정성을 많이 들여야만이 상담 유지가 가능한, 그래서 치료자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으로 치료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드는 동일한 시간이라도 정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비용을 많이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내 지치고요.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초기에 치료적 거리 유지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치료비를 책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치료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상담의 연륜, 얼마나 훌륭한 상담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상담에 입문한 사람이 한 10,000원 받는다 그러면은 상담의 전문가는 한 50,000원 받고 아주 유명한 상담가라면 100,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상담을 더 훌륭히 진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보면은요, 실력이 좋아서 비싸게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내가 많은 에너지를 들이느냐의 차이예요. 제 생각으로는 대가가 상담의 대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상담을 등한히 했다면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입문자라 할지라도 매우 정성을 많이 들여서 에너지가 많이 들였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에 또 추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연구원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말에 그리고 저녁에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비가 10,000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더 다른 에너지를 들이고 공을 들였을 때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들이 거품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거나 공덕을 입었다라는, 또 공덕을 지불했거나 은혜를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비용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이 거기 붙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심리치료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외에 다른 요소들이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 장소, 이 치료비를 통하여서 그런 지장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치료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치료적인 관계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크게 상담은 두 가지의 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기법은 실은 이 두 가지의 틀 안에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틀은 이거냐 저거냐라는 그런 단적인 틀은 아닙니다. 통찰치료와 지지치료는 길게 하나의 연속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끝에 통찰치료가 있고 한 끝에 지지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은 이게 통찰치료냐 지지치료냐라고 부를 때 어디라고 부르기가 어렵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통찰치료와 지지치료라는 특성을 둘로 나눠서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쉬울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배우는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말하자면 이쯤에 해당됩니다. 통찰치료의 가장 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분석, 프로이드가
주창한 그런 방식이죠. 가장 완고한 방식입니다. 그러한 상담이 통찰 치료의 가장 극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는 그와 비교해 볼 때는 구조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유연합니다. 하지만은 통찰적인 개념을 가능한 한 지켜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찰 치료를 부르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오리엔티드라는 용어는 통찰 치료라고 번역하는 그 표현의 그대로입니다. 인사이트가 깨달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심리치료 용어에서는 통찰이라고 번역하죠. 통찰에 집중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통찰을 근원으로 하는, 그래서 통찰 치료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통찰 치료에 견줄 만한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exploratory라는 것은 탐색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탐색적 치료,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xpressive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현적 치료다. 그리고 intensive, 심층적 치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표현이 다 통찰 치료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지치료는 실은 표현은 다 단순하게 supportive, 말 그대로 지지하는 치료다, 지지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용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지만은 훨씬 치료의 방법론들을 보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인지치료니 가족치료니 행동주의 치료니 여러 가지 치료에서 다양한 대부분의 치료는 이 지지치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지지치료로 간단하지만 실은 종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통찰치료는 이름은 많지만은 그에 비해서 치료 기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신분석, 또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이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의 범주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책에서는 이 통찰치료와 지지치료라는 용어를 uncovering, covering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독특한 용어인데요. 전문 용어로 다른 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이 지지치료와 통찰치료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uncover는 벗기다라는 뜻이잖아요. 발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벗기다. cover를 벗긴다, 이런 뜻이죠. 벗기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벗기는 치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vering은 덮다, 덮는 치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덮고 뭘 벗기느냐? 그 사람의 심리적인 옷을 벗기냐 아니면 덮어주느냐, 이런 차이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제일 가까운 쪽은 방어기제적인 측면입니다. 지지치료는 결국 방어기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내담자가 가능한 한 문제를 잘 덮어주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이에 반해 통찰치료는 그가 쓰고 있는 방어를 벗겨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치료입니다. 굳이 어떤 우리 일반 신체의 상처를 치료하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지지치료는 약 발라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하는 치료처럼 보이죠. 덮어주는 치료니까. 근데 통찰치료는 상처를 째서 벌리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찰치료적인 관점이 보다 근원적인 치료겠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은 치료 자체는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치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지치료는 통증을 덜하게 덮어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통찰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지치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상당히 안쪽에 깊이 있어서 골뜻이 있다면은 단순히 문제를 덮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필요할 때는 상처를 드러내고 보름을 짜내야 될 필요도 있을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통찰치료적인 특성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상처도 아닌데 굳이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서 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무난한 일반적인 상처는 충분히 덮어주는 지지치료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두 치료는 무엇이 더 질적으로 높으냐 나쁘냐라고 비교하는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상황에 맞추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그 기법적인 면에 있어서 통찰 치료가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한 방식을 동원하고 또 그 내담자의 마음에 깊이 있는 부분, 내적으로 심층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보다 그 심층적인 치료, 또 질이 높은 치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치료는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비교하는 그러한 식의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상처를 이렇게 벌리고 또는 상처를 덮고 이러한 치료 기법들은 그 오늘 얘기하는 치료의 구조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라고 볼 때 치료의 그 틀을 잘 유지하고 엄격하게 하고 웬만하면은 변경을 잘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통찰 치료에 훨씬 가깝습니다. 반면 상처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치료의 틀도 시간, 장소, 치료비가 충분히 쉽게 변동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변동의 여유를, 유연성을 주는 것이 지지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의 융통성에 있어서 훨씬 지지치료가 더 넓은 편이고 통찰치료는 완고한 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있습니다. 자가 그 밀리미터까지 있는 자라고 그러면은 이게 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가 센티미터밖에 없어요. 넓은 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자면은 정확하게 어떤 크기라고 더 세밀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것이 좀 애매할 것입니다. 규범의 융통성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통찰 치료는 그 재는 자가 단위가 훨씬 더 좁아요. 밀리미터 단위. 그래서 어기냐 안 어겼느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내담자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지치료는 규범 자체의 융통성이 넓기 때문에 재는 자 자체가 눈금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은 그냥 넘어가는데 대신 그렇다 보니까 내담자의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루진 않습니다. 또 깊이 있는 부분을 다룰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치료는 깊이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자극 자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담자의 그 내면을 보다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통찰치료적인 틀을 통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서로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에 맞추어서 그리고 내담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무조건 다 원하는 대로 지지치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통찰치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또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그 필요 상황들을 잘 보고 또 규범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서 통찰 치료를 하느냐 지지 치료를 하느냐라고 정하게 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 제지 치료와 통찰 치료의 유형을 좀 구분해 보자면은 기법과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장 명료할 것입니다. 지지 치료는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를 비교적 충족하는 데 더 집중을 둡니다.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담자가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지리적인 치료의 틀입니다. 그런데 박탈은 그의 욕구를 알되 그 욕구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너 사과가 먹고 싶구나 말만 하고 사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 치료적인 면에 가깝습니다. 내담자가 사과를 먹고 싶은 것을 심지어 자꾸 먹고 싶구나 하면 꼭 약 올리는 느낌이겠죠. 상담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치료의 틀에서 보자면은 지지치료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채워주는 데 집중하는 반면 통찰 치료는 내담자가 뭐를 원하는지는 바라보게 하되 그것을 바로 채워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워주면 욕구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욕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욕구가 뭔지를 더 보게 합니다.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하고요. 왜 먹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지치료와 통찰치료의 차이에서 볼 때 치료자의 태도로 볼 때 편향과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뉴트럴리티, 중립성인 용어는 내담자의 어떠한 측면에도 치우치지 않고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외적인 중립성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가령 정치가 있으면 어떤 정당에 더 편을 들냐라고 할 때 중립성은 어느 정당에도 편을 들지 않는 태도를 말할 겁니다. 편향은 나는 어떠한 당에 속해 있어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한 당의 편을 들고 다른 당의 입장은 무조건 반박하는 그런 것이 극단적인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정당 비슷한 마음의 분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치료자한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달이 됩니다. 욕구의 전달도 있고 자아의 전달도 있고 초자아의 전달도 있는데 치료자가 어느 한쪽에 비중을 확 몰아주지 않는 거예요. 욕구가 막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막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초자가 막 자기를 제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그게 좋지라고 밀어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철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성 있게 바라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통찰 치료에 보다 가깝습니다. 보조의 틀이 그만큼 엄격할수록 중립성은 더 잘 지켜집니다. 하지만 편향은 내담자 편을 많이 들죠. 그리고 내담자 중에서 안에서 특히 본인이 불쾌하게 여기는 쪽보다는 내담자 스스로가 원하는 쪽에 더 편향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더 세워주죠. 그래서 지지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민과 공감이라는 용어는 실은 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공감이라는 표현이 훨씬 치료적이다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연민은 이제 심파시가 되고요. 공감은 엠파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말은 비슷한데 차이를 굳이 들자면은 연민은 그 감정에 자기가 빠져드는 걸 말해요. 공감은 충분히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동일하게 느낄 정도로 가까이 가지만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즉 객관적인 제3자의 태도를 잘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연민의 감정을 빠질 때는 본인도 비슷한 정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심한 모욕을 당했다. 그럴 때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모욕을 당한 것 마냥 매우 괴로워하고 매우 분개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까지도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공감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런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고 충분히 느끼되 본인이 그 감정이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 사람에게 편향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감과 중립성은 많이 비슷한 점을 보일 테고요. 편향과 연민은 또 비슷한 점을 보일 겁니다. 당연히 공감적인 맥락이 통찰 치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민적인 특성이 보다 지지 치료에 가깝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라라는 성경의 말씀은 연민에 해당될까요? 공감에 해당될까요? 당연히 연민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공감은 필요 없는 치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상담적인 특성들은 지지치료적인 특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훨씬 더 치료적인 거리를 좁히는 방식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통찰 치료적인 방식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특성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통찰적인 박탈, 중립성, 공감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눈물과 이런 것들이 병행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지적인 맥락들은 인간 자신이 많이 하고 하나님 자신은 오히려 더
중립성, 공감의 특성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방어를 조장한다라는 것은 내담자가 쓰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훨씬 강화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이 커버, 덮어준다라는 맥락에 해당합니다. 반면 퇴행을 조장한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방어 수단을 벗겨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커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퇴행을 조장하는 방식은 훨씬 통찰치료적인 맥락이고, 방어를 조장하는 것은 보다 지지적인 맥락입니다. 방어를 조장하게 되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막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퇴행을 조장하면은 자기를 벗겨내기 때문에 불안이 더 늘어나고 증폭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런 퇴행을 조장하고 불안을 증폭하는 통찰치료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상담 현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찰치료가 보다 내담자를 더 안정적인 틀 안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 현장 안에서 훨씬 더 퇴행과 불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동시에 내담자 자신이 훨씬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행 불안을 느끼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역량들이 이루어질 때 통찰치료적인 방식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지치료적인 맥락에서는 문제를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빨리 해결을 낼 수 있을까?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떠한 조언이 필요할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둡니다. 반면 통찰치료적인 맥락은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결 자체는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나가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비유 들지 않습니까? 고기를 낚아줄 거냐,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 해결, 고기를 낚아주는 것은 지지치료적인 방식이고요.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통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자는 지지치료적인 맥락에서는 모델링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또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닮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델링에 더 가깝습니다. 지지치료적인 맥락을 훨씬 더 중요시하죠. 왜냐하면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맥락들은 지지치료적인 맥락이 가깝습니다. 동고동락하니까. 하지만 통찰치료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만 엄격한 측면 안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치료자의 많은 측면들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내담자의 측면은 더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은 내담자의 측면은 그만큼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통찰치료적인 맥락에서는 엄격하게 내담자, 치료자의 부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담자의 문제와 상황들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닮아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탐색하도록,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분노, 이런 감정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재현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지지치료와 통찰치료가 어떤 차이인지를 볼 수 있겠죠. 커버, 언커버라는 맥락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때는 지지적인 맥락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 틀들은 통찰적인 또 구조의 엄격한 그런 측면들을 충분히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골고루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틀, 그리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의 양식들이 나옵니다. 매우 엄격한 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사야는 그러한 틀이 하나님의 보기에 더 중요한 것들을 살리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틀은 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틀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틀 자체를 맹조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담에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서의 틀이라는 것은 결국 내담자를 더 잘 보고 내담자의 여러 측면들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또 심리치료의 틀은 얼마나 흡사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것은 좀 지지적이다, 어떤 것은 좀 더 통찰적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지지적인 측면도 제공하시고 통찰적인 측면도 같이 제공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협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그 틀이 엄격하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틀이 상당히 유연하고 서로에게 또 다 같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신앙적인 틀과 함께 내가 앞으로 이런 상담의 틀에서도 얼마나 엄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실은 비슷한 흐름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또 개인적인 성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심지어는 내가 틀 자체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